안녕하십니까. 한맥국어학원 중3 1등급반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희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4강 때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패드를 통해서 보강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4강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소설 문학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이야기꾼을 내세워서 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납니까? 이 이야기꾼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죠. 이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작가 대신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들려주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 진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가 소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 현대시, 고전시들은 서정문학이라고 합니다. 정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 걸 얘기해요. 서술 방식 중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게 3가지가 있어요. 서사, 인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과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서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이게 무슨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지? 어떤 사건이 전개된 거지?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핵심은 사건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소설의 3요소 뭐였다고?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요. 자,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작가는 이야기꾼을 내세워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상, 그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건 소설이잖아요. 무슨 논설문처럼 연설문처럼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구성이에요. 이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해야 돼요. 사건이 중심인데요. 이 사건의 주체가 결국은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감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제 글투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의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요 구성, 인물, 사건, 배경. 그 중에서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과 관련해서, 즉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소설의 출제 포인트들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봐요.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건 결국 서술자, 이야기꾼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잖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개념어들이 이제 선택지에 등장하는데 시에서도 우리가 개념어를 잘 챙겨가야 되지만 소설에서도 개념어를 챙겨야 된다. 기본적인 이론, 용어들은 알고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인물의 심리나 태도, 그리고 사건 전개 양상, 배경과 소재가 갖는 기능이나 의미들을 묻는데 100%입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 3가지 결국 사건 전개 양상 속에서 인물의 심리 태도 드러날 것이고 또 배경도 사건 전개 양상에서 갖는 기능이나 의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설 문제는 서사적인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서사적 의미와 기능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야기의 전개, 즉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심리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갈등 양상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배경의 의미는 소재의 의미는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지문을 읽고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소설 지문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이렇게 한 바닥을 놓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2단 구성되어 있잖아요. 짧으면 요 2단 구성되어 있는 거 요 한 바닥 정도 들어갑니다. 짧으면 길면 한 바닥 반까지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다소 이 지문을 읽어내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구성 갈등 양상이 단순하고 등장인물들이 단순한 그런 소설들은 좀 길어도 쉽게 쓱 눈으로 읽히는 편인데 좀 복잡한 소설 같은 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인물 간의 관계도 복잡하고 이런 소설들은 제법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 어떻게 독해야 되느냐? 이런 비문학 여러 단락되어 있는 거, 또 긴 글 같은 경우는 단락별로 끊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들도 끊어서 특정한 사건이 이루어진 장면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게 되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그래서 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먼저 개념원부터 보고 요 내용은 실전적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개념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시점입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작품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인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인데요. 이때 태도는 서술 범위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했죠. 시점을 크게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야. 1인칭과 3인칭으로. 근데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나눴다는 건 뭐였다? 그렇지. 서술자의 위치였어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내부에 있으면 1인칭, 외부에 있으면 3인칭이었죠. 작품 내부에 등장할 때는 나라든가 우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서술자가 노출이 된다는 거. 그런데 1인칭 중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잖아. 3인칭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또 관찰자가 있잖아. 요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그렇지. 서술 범위였단 말이야.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외적인 거밖에 몰라. 이때 외적인 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하고 있는 말 내용, 대화, 그 다음에 뭐 외양, 이런 것들 있죠. 대화나 외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행동 이런 거요. 그런 것만 서술한다면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인물들을 서술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내면 심리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1인칭 주인공 혹은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되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자기 내면 서술을 대부분 다 하니까요. 선생님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도 그 나는 자기 내면 서술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내면은 서술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관찰자고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죠. 이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라고 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뭐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의 관점에서 내면도 외면도 과거도 미래도 뭐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지만 다 아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나?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이 초점하자가 등장합니다. 즉 작품 바깥에 있는 이 서술자, 이게 눈이었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내면을 모두 다 서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만 딱 택해서 얘의 눈으로 사건들을 서술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한다라고 할 때 1인칭은 당연히 맞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 특히 시점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작품을 여러분이 공부한 다음에 이 작품은 뭐 전지적하고 무조건 외워두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제시되는 지문 있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걸 찾을 때는 기준은 첫째,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찾고 3인칭이라면 내면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외적인 것만을 보는지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1인칭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될 텐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물은 같은 말이 성격입니다. 인물을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물을 제시한다는 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이 있는데 이 말하기 방식을 다른 말로는 직접 제시, 설명적 제시, 분석적 제시 이런 표현 써요. 보여주기 방식은 간접 제시, 극적 제시 혹은 장면 제시 이런 말도 씁니다. 장면 제시.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것은 봐봐. 말을 해. 누가 말을 해? 그렇지. 서술자가 말을 해. 서술자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해? 그렇지.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철수제는 정말 멋진 애예요. 의협심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해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여줘? 서술자가 누구한테? 독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인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 네가 봐 하고 동영상 하나 딱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철수의 인물을 보여준 인물 딱 보니까 철수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거야. 철수 달려가더니 무거운 짐을 할머니 이리 주세요 하고 대신 들더니 학교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할머니의 목적지까지 짐을 들어다 드려. 그냥 그렇게만 나와. 그럼 철수가 참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쟤 참 생각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만 또 그 인물이 하는 말을 또 그 인물의 외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건 뭐 있냐면 요 같은 말이 뭔지 알아두면 돼. 말하기랑 직접 제시가 같다. 설명적 제시, 분석적 제시 얘네가 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고 극적 제시고 또 하나 알아둬요. 장면 제시고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극적 제시할 때 극적 있죠. 요거는 연극적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극하면 여러분 희곡 배웠잖아요. 뭐예요?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다라고 하거든요. 희곡을. 그래서 연극적, 대화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런 얘기야. 장면 제시다라는 것도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니까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하는 장면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말하기 방식이 있고 보여주기 방식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건 전개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겠니? 그렇지. 여기가 더 빠르다. 사건 전개 속도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빠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느리다예요. 그럼 10년치에 뭐 진행되었던 일도 뭐 첫째는 이러고 둘째는 이러고 셋째는 이러고 다 주르륵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말해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겁니다. 이 인물 제시 방법과 관련해서 따라 나오는 게 이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설에.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혹은 정서적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혹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 아니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가까운지 먼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인물 제시 방법을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야. 자, 가령 서술자의 인물이 언제 가깝냐? 직접 제시일 때 가까울까? 간접 제시일 때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면 직접 제시일 때 말이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꿰고 있어. 얜 이래요 저래요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의 개념을 잘 안다, 잘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쉬워. 즉 서술자가 인물을 가깝다는 건 서술자가 언제 인물을 잘 알아? 다 말할 때. 그래서 직접 제시야. 근데 간접 제시, 말은 못하고 보여주기만 할 때는 상대적으로 둘은 먼 거지. 반대로 인물과 독자는 말이다. 직접 제시일 때는 멀어.
왜냐하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준 말, 쟨 이렇대 저렇대라는 것만 들었을 뿐이지 내가 확인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직접 제시된 멀어. 하지만 내가 직접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하 이런 인간이었군 하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럴 때는 가까운 거야. 그래서 간접 제시일 때가 가깝다라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 방식일 때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게 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야. 직접 제시일 때 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독자가 직접 인물을 상상하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얘기. 보여주기일 때, 간접 제시일 때 가깝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 하나 낼게. 직접 제시를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여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가깝게 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틀린 말이지. 직접 제시일 때는 멀다 그랬잖아. 멀다. 이게 멀이라고 써놓은 거다 지금 멀. 오케이?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왔을 때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 필요한 개념은 이제 갈등이야. 소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이 갈등이 바로 사건 전개 양상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물이 사건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대립적인 심리 상태인데 이게 인물 간 사이에 대립할 수도 있고 인물 내면의 어떤 대립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크게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 이 외적 갈등에는 세 가지가 있어. 특정한 등장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특정한 등장인물이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을 할 때, 사회라든가 제도 이런 거 갈등할 때, 또 하나는 인물이 자기에게 보여야 되는 어떤 운명과 갈등을 할 때야.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품들에서는 뭐 내면, 인물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데에서는 내면적인 갈등이나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데 뭔가 사회 비판적인 이런 작품들에서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내적 갈등의 사례를 하나 봐볼게.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일세. 뭐 갈등이에요. 짜장면일까? 짬뽕일까? 뭐 갈등이야. 그런 게. 그래서 인물의 어떤 불안감이나 고민이나 방황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게 맞나? 황순원의 이제 소나기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고민하죠. 내적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이사 가는 소녀를 찾아가 볼까 말고 고민하는 거. 이게 내적 갈등이다. 그다음 외적 갈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데 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은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선악의 대결 구도로 보통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현대 소설은 반드시 선악 아니어도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가치관, 욕구, 이해관계에 의해서 대립하기도 해요. 여기는 염상섭의 두 파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오김이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정내 어머니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나서 이 정내 어머니가 오김이한테 돈을 꾼 적이 있거든. 근데 돈을 좀 늦게 갚으니까 오김이가 찾아와서 너 돈 갚어 안 갚어 하고 시비를 걸고 길거리에서 좀 부끄럽게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뭐 누가 안 갚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 사이지만 돈 거래를 한 사이인 오김과 정내 모친이 돈 때문에 갈등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이범선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여러분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결말 부분인데 결말 부분 보면은 여기 철호라고 하는 이 인물의 내면적인 고민만 나와서 내적 갈등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이 사람이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똑바로 못하는 이유가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작품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개인과 운명의 갈등인데 보통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이 운명에 맞서서 이제 맞서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건데 보통 운명에 맞서지 않으면 그건 뭐 갈등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맞서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패배합니다. 운명에 쳐요. 그래서 보통 비극적인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다 그렇진 않아요. 요 김동리의 역마라고 하는 요 작품 있죠. 우리가 흔히 역마살이 꼈어 이러는데 역마가 그 역에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마패 이렇게 말 그려져 있는 말입니다. 말 그려져 있는 이렇게 마패 같은 거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역이 있잖아요. 역 그래서 한양에서 부산을 가려면 말 타고 한 방에 못 가잖아. 쉬지 않고 이 말 달리면 말 가다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 말 갈아타고 조금 가다 말 갈아타고 이럴 때 이렇게 역들이 존재하는데 이 역에 있는 말이 역마야. 근데 이 역에 있는 말은 야 나는 대전역에 지금 있는 말이니까 평생 대전에 살아야지. 이게 안 되지. 누군가도 자기 갈아타고 저 김천 가고 뭐 부산 가고 막 이렇거든. 부산이 이제 내가 있을 곳인가 했더니 아니야. 다시 막 그 광주 가고 전주 가고 대전 가고 와 대전 다시 왔네 여기 사나 했더니 아니야. 한양 가고 뭐 평양 가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게 역마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성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역마살을 타고 태어나. 이 성기의 엄마가 이제 옥화인데 옥화는 요 아들 하나 바라고 살아서 얘 역마살을 없애고 정착시키려고 해. 그래서 계연이라고 하는 어떤 참한 색시가 있어서 둘을 이렇게 짝져 주려고. 그러면 성기가 마음 잡고 여기에 결혼해서 정착하지 않을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연이가 옥화의 이복 동생이었던 거야. 성기는 알아눕고 그래서 옥화가 이제 성기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자 성기가 정신 차리고 나서 엄마 나 엿판 하나 만들어줘. 보통 이제 엿판 하면 엿장사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엿판 들고 이 장터 저 장터 떠돌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역마살 있는 자기 운명에 순응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화가 간 구례 쪽을 가지 않고 성기는 그 반대쪽으로 그냥 역마살 있는 자기 운명에 순응하겠다라는 삶을 그 결론을 내리게 되죠. 운명에 순응했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에요. 뭐 그런 작품들 아주 가끔 등장합니다. 운명과의 갈등은. 자, 필요한 개념들을 쭉 했는데 고전 소설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하면 조선 시대의 그 최초의 이제 한문 소설이 등장하면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인데 이 등장하면서 조선 시대에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장르예요. 이게 가보개혁 이전까지 쓰인 소설. 가보개혁 이전에는 신소설이라 해서 이게 잠깐 나왔다가 1910년대부터는 이제 근대 소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고전 소설의 특징.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좀 보고 갑시다. 고전 소설의 주제를 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야?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얘기죠. 주제가 대부분 이런데 그래서 선악의 대립구도가 비교적 뚜렷해요. 고전 소설은. 딱 봐도 얜 착한 애고 얜 나쁜 애구나. 보통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인물 동그라미 쳐 뭐 이러는데 뭐 악한 쪽은 세모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쭉 파악한 다음 인물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이 이제 이야기 전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고전 소설은 그게 좀 쉬운 편이에요. 물론 인물이 적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 나와 있는 인물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전형적. 우리 지난 강 어휘 테스트 할 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성격이 특정한 집단을 대변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유기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자상하고 친근하고 훈훈한 전형적인 금수저의 뭔가 마음의 여유도 많은 그런 집단의 성격을 대변한다 하면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특정 집단에 속하는 성격을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강하다 뭐 이런 인물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평면적인 성격은 뭐냐면 평면적 인물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변화가 딱히 없어요. 일관되게 그 성격이 가고 있는 게 평면. 그런데 평면적 성격의 반대는 입체적 성격입니다. 입체적 인물. 이 뭔가 반전이 있어요. 성격에. 뭐 악인이었는데 개과천선에서 선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보통 주인공은 제자 가인형이에요. 재주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보통 등장합니다. 제자 가인이 딱히 안 떠오르면 유기태서임 생각하면 됩니다. 날 생각하면 돼요. 자, 구성은 일대기적인 구성인데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탄생, 성장, 죽음, 한 일생 전체를 걸쳐서 쓰는 것. 그래서 전기문 할 때 그 전기적인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고전소설은 시간 순서예요. 즉 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행적, 평면적 구성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결말. 개인적으로 해피 엔딩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행복한 결말로 보통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사건 전개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좀 많아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승려가 지나가서 구해줘. 우연이죠. 우연적. 이런 한 번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우연적 사건이 중첩돼요. 자주 나와. 그러니까 구성이 좀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사건 그랬는데요. 현실에 좀 있을 법하지 않은 보통 신선이 내려와. 그럼 비현실적이잖아요. 용궁에를 들어가. 비현실적이잖아요. 지팡이를 딱 두드렸더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번개 갇혀. 이런 것들. 도수를 부려. 그럼 비현실적인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전술의 종류는 패스할게요. 그냥 읽어보고 나중에 그런 거 나왔을 때 같이 더 심화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1번부터 4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단락별로 비문학 지문을 끊어서 읽듯 어려운 소설이 있다면 단락단락 장면 단위로 끊어보자 이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세세하게 이때 말하는 장면이 뭐냐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안에 배경이 있죠. 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이게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지. 또 사건 내용이 달라지면 장면이 바뀌는 거지. 근데 이 장면 단위로 끊기가 너무 자주 끊으면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모의고사에 이제 지문 바닥이 있잖아. 그럼 보통 여기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그리고 한 요쯤에 중략 해가지고 또 나오기도 해. 때로는 중략이 없을 때 있지만 대부분 중략이 나와. 그럼 일단 중략에서 크게 한번 끊어. 중략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중략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이렇게 나눠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보면 돼.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독해에 워낙 자신 있는 사람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습관 들여주면 나중에 문제 풀기에서 지문으로 되돌아올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는데 인물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쳐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그래요.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세모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봐도 얘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구나 할 때는 세모를 칩니다. 얘는 악한 애구나 하는 세모를 칩니다. 근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면 처음엔 동그라미를 쳤다가 나중에 뒤에 읽어보니까 그러네. 그때 세모로 바꿔도 관계없어요. 일단 인물을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물을 체크한 다음에 그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경과 관련한 표현이 나오죠. 보통 시간, 공간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네모 치는 습관을 드립니다. 작품 그 문제에
이 시간하고 배경, 이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인물의 심리하고 태도가 드러나는데 선택지에서 이걸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A 배경, B 배경을 바꿔치기해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배경 나오면 네모친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직접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결 표시. 그리고 이건 중요 사건 같은데, 새로운 사건 같은데 싶은 것은 밑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면 다 밑줄 친다고. 근데 좀 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에만 이렇게 물결이나 밑줄을 쳐주면 됩니다. 그다음 특이 표현들이 있어. 주로 이제 고전 논문에서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편집자적인 논평이 있죠. 서술자 개입하는 거.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데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노출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읽다가 발견되면 쭉 밑줄 치고 편논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별표를 딱 쳐놓거나 또 소설에서 특정한 장르를 계속 묘사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 정답률들을 보니까요. 1번의 정답률이 70%고 요 2번을 많이 선택해 틀렸어. 2번을. 근데 2번을 봐봐라.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의 내면 위주 서술을 많이 하고 있대.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작품의 갈등은 무슨 갈등이니? 라고 물어본 거고 요 심리적 갈등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술했니?를 물어보는 거였었어. 이따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 2번은 밑줄 친 말들을 쭉 해놓고 그것의 의미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줄 친 기억만 보고 푸는 게 절대 아니야.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잖아.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상 여기는 무슨 의미겠군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제법 많았었어. 3번은 보기가 나왔잖아.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시 풀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보기가 된단 말이야. 이 보기가 나오면 땡큐인 거지. 그럼 이 보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찾는 거냐?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과 배경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다면 그걸 체크해 주면 돼. 자, 이 보기를 한번 봐볼래?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과정이 충돌한대. 등장인물들이 서로 충돌해. 그러면 인물과 인물들이 서로 충돌해. 이거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그래서 갈등 유형이 드러나 있어. 그리고 한편 또 다른 한편에 있으니까 이건 개인 대 개인보다는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한쪽 편은 이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생활 방식을 지속, 공간 일일성 극복. 한쪽은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해. 한쪽은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읽어볼 거고요. A도 마찬가지. A 읽은 다음에 풀면 되겠네. 빠르게 사건 전개가 뭔지 봅시다. 첫 지문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파악한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이 앞부분 줄거리가 보통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인물 간의 관계나 사건 전개의 기본적 정보가 제시돼 있어. 한번 볼래? 윤창권 나왔으니까 동그라미지. 인물. 가족과 함께 일제치하의 고향을 떠나. 사건을 압축적으로 좀 보여준 거야. 만주 장자오프.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거야.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조선 이주민 집단이 합류한다. 사건이야. 윤창권은 가족과 함께 그 고향 떠나서 만주 장자오프라는 그 공간에 그 조선 이주민 집단에 합류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까지를 하나로 짧게 끊어볼 수 있어. 이건 이제 창권이 내가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하는데 수로를 파는 데 있어서 어느 구역을 배당받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권이 내가 이걸 파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 쿨리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현지 노동자들이겠지? 근데 현지 노동자를 채용을 했더니
일 열심히 하네. 꾀만 뭐 피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요 잠깐만요. 소리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맡아서 일하는데 일의 진척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다음 이런 일이 반이나 진행돼서 한때다 해서 새로운 시간이 등장했지. 이날이란 새로운 시작이 등장했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장면이 일단은 달라진 거야. 그지? 그리고 새로운 사건. 이쪽 토민들. 자, 이거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대립적인 인물이라서 세모 쳐놔도 돼. 토민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로 까맣게 몰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 토착민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사건 전개가 나왔는데 창곤의 내면 심리가 서술됩니다. 걱정된다. 이렇게 또 토민들의 행동도 나옵니다. 에워싼다. 그다음에 자, 뭐 한다, 챈다, 한다, 갈긴다, 버린다, 된다. 다 뭐예요? 그렇지.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보통 소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장감 나옵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느낌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토민들에게 창고는 꼼짝 못하고 끌렸어. 막 꼬꾸라뜨리고 창고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중이죠. 생각해 보또랑을 못 녹게 하는 모양이다. 이 수로를 파지 못하게 하나보다. 와서 말리는 겁니다. 자, 리을 봅시다. 그러자 윗구역에서 또 그 입구역에서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윗구역에서 뭔가 조선 사람이 내려왔다. 이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사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잘 봐. 이 앞에까지 뭐였어? 창건이가 토민들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어. 근데 이 윗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들은 말이다. 괭이 들고, 막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동리에서는 조선 부인네가 식칼 들고, 낫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야. 한판 붙자는 거죠. 그걸 보더니 토민들은 이제 도망갑니다. 창고는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 요 조선인들 오기 전까지 창고는 뭐였어요? 집단 다구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이 오자 토민들이 도망갑니다. 그럼 창곤이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기선 저렇게 해야 사나보다. 아니 이 보또랑은 우리의 목줄이 아니고 뭐냐? 작은 따옴표죠?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 떨리는 맞고 멱살을 잡히고 한 분통이 화가 팍 터지는 거야. 내가 왜 당하고 있었지? 그러더니 다리 오금이 날개쭉지처럼 뻗는다. 자, 오금이 하면 이 무릎팍 뒤쪽 거기가 오금이거든요. 그죠? 사람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무릎이야. 그럼 요 뒤쪽 있잖아. 접혀지는 부분. 거기가 오금이야. 그래서 보통 오금이 저린다 이러면은 거기가 저려가지고 힘을 못 쓸 때고, 근데 여기는 오금이 날개처럼 뻗는다 그래서 뭔가 힘이 난다는 얘기야. 이 말 뜻을 몰라도 뒤에 말 봐봐.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찬가지다. 누가 한 말이야? 창곤이가 한 말이거든. 얘 좀 아까까지 뭐였는데? 막 맞을 것 같아서 막 그 지금 쭈그리고 힘없이 막 그러고 있던 애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가. 그렇다면 여기 나온 미음의 뜻은 뭐야? 뭔가 힘이 난다.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걸 표현해야겠지. 그지? 그것도 막 달아난 녀석 하나를 착 잡아채고 뒷덜미 낚아채가지고 공중거리로 막 던져버리고. 우와,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끊어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기역부터 미음이 여기 첫 부분이 나왔으니까 미음 있죠. 오금이 날개처럼 뻗는다가 비유한 건 맞아요. 근데 창곤이 느낀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갑자기 용기가 나갖고 지금 토민들을 잡아 던졌잖아요. 그러므로 아니다. 이 관용어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했다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을 반복해 상황이 반전되는 지점인데 저 위쪽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요. 이 문제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 그랬는데 아마도 여기가 이 내면 서술이 나와 있죠? 창건이의 내면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창건이의 내면은 창건이가 어떻게 하지 이러지 저러지 하는 갈등하는 내용이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내면 위주 서술 그랬는데 내면 위주도 아니에요. 내면도 일부 나와 있지만 행동들 그리고 말 직접 인용되진 않았지만 말 중심의 것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작품의 갈등 구조는 지금 뭡니까? 아까 3번 문제 보기에도 봤듯이 집단과 집단, 외적인 갈등이잖아요. 그러므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X가 되겠고 인물의 내면 위주 서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서술자를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건 1인칭 주인공이란 얘기인데 일주라는 얘기인데 보다시피 3인칭이었고 그죠? 창곤이의 4명까지 서술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도 해결.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건 뭐 잘 풀었어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대립구조가 이미 드러났어. 여기는 하나의 공간, 여기 어디냐? 장자오프입니다. 장자오프를 두고 갈등하는 두 집단은 누구예요? 조선 이주민과 토민들이죠. 그지? 이들의 기존 생활 방식은 뭐였어요? 논농사입니다. 이들은요, 밭농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수로를 팝니다. 그죠? 즉, 공간을 지금 바꾸려고 해요.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밭농사를 하고 있는 밭에 물 들어가면 씨앗 다 썩거든요. 이들은 공간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인들과 토민들이 대립하는 것은 양측 모두 장자오프라는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장자오프라는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누구? 조선인들만이에요. 토민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5번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보기와 관련해서 나왔지만 보기는 작품을 위한 힌트였고 갈등 관계 파악했니? 또 인물들의 심리나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니?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설에서는 지문이 딱 있으면 읽어가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네, 여기 사건은 뭐, 그 다음 사건은 뭐, 사건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번 문제는 패스할게요. 첫 번째 지문까지 봤고요. 두 번째 지문부터는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린님이 다른 작품인데 첫 번째 5번은 정답률 80%, 6번도 80%, 7번도 80%. 꾸준히 4명이 틀리고 있네요. 한번 크게 나눠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략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한번 나눠볼 겁니다. 여기까지 나눠봤을 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죠? 아버지 나왔고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일만 하면. 이건 너를 일하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예요. 뒤에 읽어보면 중학생 때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직장을 찾아갔는데 아버지 직장을 갔더니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복도와 형광등.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걸 발견한 거야 중학교 때. 그래서 원래 애는 좀 노는 편이었는데 나는 그날 이후 나는 1인칭 시점이죠. 주인공 시점입니다. 조용한 소년이 돼버렸다.
현실 인식을 한 거예요. 현실 인식. 아, 난 흙수저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산수. 그래서 알바도 하고 열심히 알바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친구들은 뭐, 야, 세상은 한 방이야. 난 연예계 쪽으로 좀 나가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얘네도 결국은 알겠지. 지들 그 헛소리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좀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겨울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나왔죠. 그렇죠? 장면 전환된 겁니다. 배경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사건. 이날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전철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뭐냐면 여기 뭐 푸시인가 풀맨인가 그랬는데 이 푸시맨이라고 하는 푸시맨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 지금은 이제 없죠. 이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 보면 그 전철역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전철이 딱 도착해서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타야 돼. 타야 돼.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금방 타는데 이미 여기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들어갈 틈이 없어. 여기도 열댓 명 막 타려고 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든 막 기밀고 들어갑니다. 기밀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막 한 발 걸쳐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아르바이트생 푸시맨 등장. 이 사람 등을 밀어요. 막 꾸겨 넣습니다. 그리고 막 등으로도 막 이렇게 막 밀어내. 미식축구 하듯이 막 밀어넣어. 완전히 이 사람이 들어가야 문이 닫히니까. 거의 꽉 찬 짐칸에 짐짝을 꽉꽉 채워넣듯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푸시맨이라는 알바였어요. 출근 시간대에 짧게 하면서 제법 보수가 높았던 꿀알바에 속했었죠. 이게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자,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에 아버지가 전철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날도 역시 아버지를 밀어드렸습니다 했다는 게 그 푸시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했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일단 아버지가 사라졌어. 실종.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보기를 안 읽었는데 말이지. 보기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들이 나와요. 자, 보기부터 볼게. 쏘리. 자, 이게 작가의 말인데 우리는 살벌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닌 현실은 작가가 바꾼 건 살벌한 현실이야. 살벌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 속에서 뭔가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만의 산수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만의 산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또 다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하긴 나도 가끔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막 일하다가 번아웃 되고 그러면 한 일주일만 어디 조용한 저 산골에 들어가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모든 아버지의 내면의 욕망일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뭐 공부하다 그럴 때 있을 겁니다. 현실이 더욱 팍팍해지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마치 짐짝처럼 푸시맨, 여기 말은 푸시맨이 그 아르바이트예요. 푸시맨이 밀면 밀리는 대로 구겨지듯 그저 전동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전차 타야 돼요. 이 전철 못 타면은 회사 지각해. 그럼 잘려. 그래서 이 혼잡한 곳에 들어가야 현실과 현실적 삶과 연결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일을 포기하고 짐짝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몸 쑤셔놓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한경쟁 시대예요. 여기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현실 도피하게 돼.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린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렇다면 이 기린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앞에 사건을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또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에 그러면 얘네 집 식구가 이렇게 되거든. 할머니 있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요 아래 이제 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할머니가 치매세요. 치매.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아버지 이제 돈 벌고 엄마도 이런저런 어드린 일 같은 거 돈 보시고 그리고 난 알바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딱 걸려버리니까 아버지 또 IMF가 닥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회사 월급도 밀리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하다 안 돼서 결국 지금 가출합니다. 가출. 설상가성으로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의식도 돌아오지 않고. 나는 지금 이 사라진 아버지 찾고 어머니 병간호 해야 되고 치매에 있는 할머니 모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깝깝하죠? 나는 제법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아버지 회사로 상대로 싸워가지고 밀렸던 2달치 임금 받아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저런 서류를 마련해서 할머니를 관인사랑의 집에 보냅니다. 이 관인사랑의 집 같은 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그 가족에 대해서 뭐 치매 환자가 보양할 수 있는 요양원 같은 요런 데요. 그리고 경찰서와 병원을 꾸준히 오고 경찰서는 우리 아빠 찾았나요? 병원은 엄마 간병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고 가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정말. 그러고 드디어 흔들리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새로운 시간 나왔죠? 장면 바뀌는 겁니다. 봄이 돼서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왔어요. 근데 잘 봐, 디귿.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도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나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의식불명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공짜로? 아니지. 병원비가 든단 말이야. 근데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퇴원할 수 있어요. 퇴원. 그럼 병원비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할머니란 짐을 덜게 된 까닭으로 슬픈 일이다. 짐이야 짐. 요양원에 보냈으니까. 또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병원비를 번 까닭으로. 엄마가 어디 나가서 일해서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병원에 있었으면 병원비 드는데 병원을 퇴원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안 들어서 스스로 의식을 차렸기 때문에 병원비가 안 든다는 얘기야. 참 비참하죠. 어쨌든 돈 쓸 때가 그나마 덜 들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거야. 무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먹고 살만한 근근히 먹고 살만한 할 수 있다는 것. 야,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야. 안정적인 것도 아니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 큰일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축복이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리을을요 뒤에 볼래? 이전보다 지방 경쟁이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부심이 아니죠. 다행이다라는 어떤 안도감 정도지. 자부심이라고 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긍지를 느끼는 건데 그런 걸 느끼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그 디귿 병원비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걸 기뻐했다? 아니에요. 병원비를 안 내서 기뻐한 거예요. 그렇지? 6번은 해결됐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딱 끝났고 새로운 장면입니다. 봄이 완연한 날. 새로운 배경 나왔고 역사 벤치라는 거 나왔어요. 잠을 자다가 깜빡했는데 보통 요 고전 소설에서 많이 쓰는 장치인데 잠자다가 딱 깨거나 잠자다가 꿈속에서 뭔가 그 벌어진 일이 다소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거든. 여기서 비현실적인 일이 나와요. 건너편 플랫폼 지붕에 떴던 이상한 얼굴 하나. 기린이. 기린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기린이라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그 기린이 왠지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막 달려가서 기린이랑 같이 벤치에 앉아요. 나는 눈물이 나.
그래서 아버지 곧장 가슴속의 말을 꺼냈고 기린의 무릎에 손을 딱 얹어요. 아버지죠? 아빠 맞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여기 가장 뒤에 말은 없어졌는데 예.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얘기는 그 아빠는 아빠로 돌아오기 싫은 거야. 계속 기린하고 싶다는 얘기죠. 계속 도피하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사무실이었고요. 저 아빠 사무실. B는 내가 알바하는 역전이었거든요. A의 아버지와 달리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B에서 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절망감? 아닙니다. 이 사무실은 아버지가 자기 몫을 담당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공간이에요. B도 내가 내 몫을 담당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공간이에요. 절망감? 아니에요. 그리고 A, B는 아버지와 나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공간인 건 맞죠. 내가 사무실 가서 아버지의 삶을 알았고 나는 푸시맨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일한다를 알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B가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섞인다는 것은 앞에 아버지 실종되는 그 역사는 현실적이죠. 근데 뒤쪽에 기린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여기에요. 같은 공간입니다. 거기는 환상적이죠. 6번 해결했었고 이거 아까 앞에 문제랑 같은 건데 5번 한번 봐봐요. 45 나이에 시간당 3,500원을 받는 아버지,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의 산수를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뭐 이해됐을 거예요.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내가 집안해야 할 일이 많아졌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었죠. 힘겹게 해놨잖아요.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했고요. 다음 세 번째 조응전 볼게요. 고전 소설입니다. 아까 고전 소설 뭐라 그랬어? 선, 악, 대립 구조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보기를 보면 조응전은 조선시대 창작 많이 읽혔는데 소설은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걸 한번 잘 체크해야죠. 자, 독자에게 흥미를 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충. 그러면 충이 있고 뭔가 불충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뭔가가 있어서 또 하나는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선인이 악인을 이기는 과정 통쾌하겠죠. 자,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자, 인물과 인물이 대립을 할 거야. 틀림없이 이 작품은.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선인 있고 악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인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의 주제가 유지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충도 있다 그랬어. 충, 임금에 대한 충. 야, 그럼 생각해봐라. 선인과 악인 중에 누가 충신이겠니?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충신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와 대립하는 악인은 뭐겠어? 간신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충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과 선인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게 아니야. 선인이 승리하는 순간 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충을 실현하는 것이 선인이 승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1번을 선택했거든. 조응은 충신이었고 반역한 이두붕은 간신이었어. 그러면 이 충신이 간신을 신문하는 것은 충이라는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라는 건 맞는 거야. 왜냐면 이 신문을 할 때 너 어떻게 임금을 몰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잖아. 네? 두병아 여기 내 얼굴 들어봐라. 태자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네 죄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거 나온 걸로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두병 혼내는 것은 충의 가치관 반영된 거 맞아. 근데
이 과정 자체는 또 뭐야? 선인이 악인을 지금 응징하고 있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단 말이지. 1번을 택한 친구들이 왜 1번 택했냐면 종이 이두병 신문하는 거 충이 아니라 선인이 악인을 이기는 건데 그래서 X 이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10번 해결.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었어요. 이것도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배경, 그다음에 간신 유두병하고 고전이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바로 세모 칠 수 있는 거고요. 초록색들은 사건이었고요. 조정인의 아들 조웅, 동그라미를 쳤는데 왜 그랬냐면 이두병의 모함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얘가 간신이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뭐겠어? 조정인은 충신이겠지. 그래서 조웅과 이두병 이렇게 간신 충신 대립하게 되겠다. 그 다음 이두병에 협력했던 조정신하 했으니까 얘네들도 뭐야? 나쁜 놈들이겠지. 그치? 장면을 이렇게 나눠봤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그 승상 황덕과 함께 조정 신하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원래 간신이었던 놈들이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두병 잡아바치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조원 요거 이제 하나 있다. 조원수를 찾아갔대. 조원수가 누구겠니? 조웅이야. 위에 나왔다. 이 고전 소설 중에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사람을 다른 명칭으로 나와. 이름, 벼슬, 그다음에 또는 뭐 가족 관계에 따른 호칭어 때문에 또 벼슬도 이 사람이 벼슬이 2개 이상 나올 때가 있어. 장군, 뭐 원수, 그래서 벼슬이 더 올라가서 뭐 대원수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돼. 여기서는 조원수 또 원수 벼슬 이름이야. 다 같은 거다. 다 조웅을 얘기한다. 조웅을. 그리고 여기까지 또 장면이 나눠졌고 황성관 어기, 그지? 황자강 건너서 황성관 어기 나왔고 여기에 이제 조정신하라든가 이두병 다 등장한 거야. 그다음 그 장면에서 이제 이두병을 신문하는 과정인데 이두병은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탓이오가 아니죠. 송나라 신하들은 만고의 손이로다. 애초에 반역을 모의한 것은 태자를 변방 땅에 멀리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이 모두 저들의 생각이라.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늦추지 않아요. 여기 반성하면 용서 구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9번에 여기 외부전경 묘사 나왔는데요. 소설에서의 그 묘사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푸르다 이런 걸 그 묘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둘 이상 감각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와줘야 돼. 둘 이상이. 하늘은 푸르고 구름이 흘러간다. 뭐 이러면 애매하다 이거 묘사 하늘을 묘사한 건가 싶은 거고요. 거기에 뭐 새까지 날아가는 저 하늘의 모습 뭐 3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묘사인데 왜냐하면 여기 구체적 묘사를 그랬거든.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한 어떤 게 나올 때만 가능한데 디귿은 외부전경 묘사가 없어요. 틀린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보고 갈게. 디귿. 원수가 백성을 위로하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전과 같았다. 이건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강산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잖니? 그래서 묘사가 없는 거야. 심리는 드러났지만 묘사는 없었어. 자, 여기 통과할게요. 다음은 이제 심청전 얘기입니다. 심청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잘 아는 작품 나왔을 때 그 함정에 빠지는 제대로 읽지 않고 가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신봉사가 등장인물. 심청이 기다리다가 나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그만 개천에 빠져서 죽게 생긴 부분. 그때 몽은사 화주승 등장 구해줘. 그치? 구해줬어. 근데 여기 봐봐. 딱 건져놓고 보니까 전에 보던 신봉사래. 전에 보던 신봉사였다.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몽사 화주승요 했더니 이 화주승이 야 우리 부모님 참 아니 부모님 우리 부처님이 영업해서 공양미 내면은 300석 딱 올려주면 눈뜨게 해주는데 오 사기 같은데 예. 뭐 그러면 된대요. 그랬더니 300석 저어 가시오. 화주승은 야 에이 그 에이 진짜 댁 형편 이런데 무슨 300석 하자 신봉사 열받는 거죠. 무시당하면 또 못 살잖아요. 일단 적어. 일단 적습니다. 뭐 적으러 아닐 것 같은데 하고 적어 갔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신봉사 후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탄식할 때 심청 새로운 인물 등장했고요. 아빠 왜 그래? 라고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밥 차려줘도 아빠가 밥을 안 먹어. 근심 가득이야. 왜 그래? 했더니 결국 사실대로 얘기해요. 신봉사가. 실은 내가 여차저차 공양 300성 약속하고 말았음. 흑흑. 그 심청이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웬만한 집 딸 같으면 아빠 또 사고 친 거야? 제정신이야? 우리 형편에? 이래야 되는데 심청이 조선의 효녀 심청이 그 말을 오히려 반갑게 듣고 아버지를 위로해. 반갑게 들어. 왜 반갑게 듣냐? 눈뜰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 에? 반가운 거야. 아버지 눈을 떠서 천지만을 보신다면 공양미 300석 어떻게 쓰든지 준비해 몽사를 올리지요. 놀랍다. 예. 우리 딸들한테 이 구절을 보면서 감동적이지 않니? 그러면 아빠 정신 차려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심청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심청이 말하기를 왕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상의 잉어 잡고 할 때 다 효다들입니다. 왕상 곽거 이런 사람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얘기죠. 착하네요. 자 그럼 11번에 4를 선택한 사람, 아니 3을 선택한 사람들은 4명이었는데 처음 본 사이다 라는 게 X라는 것 이해했죠? 네. 다음 12번은 잠시 이따 볼 거고요. 13번 의외로 이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대. 깜짝 놀랐어요. 자 집안 형편을 보아하니 공양미 시주가 어려워 보이지만 요 화주승이 이 사람이 화주승인지 몰랐나? 일단 머리가 없잖아요. 이 화주승이 처음에 낸다고 할 때 아유 집안 형편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신봉사가 화를 내면서 적으셔 라고 하자 적은 거잖아. 그 맞는 얘기야. 자, C는 누구냐면 심청이겠죠. 아버지를 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모문사의 공양미를 꼭 시죠. 아니죠. 이래서 아니죠. 개천에 빠진 아버지 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잖아요. 몽은사의 공양미를 시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눈뜨게 할 그 길을 열어보겠다라는 의미였지. 그래서 X입니다. 자 이제 요 녀석 한번 볼게요. 이 심청전이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에서 소설로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하고 판소리계 소설 비교하기 문제가 종종 등장해요.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근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창, 리듬감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음보도 많고 대꾸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놓으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이게 이제 판소리 창자가 소리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일이라고 해서 그냥 사설 말로 하는 부분이 있고 창 소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아마도 안일이일 겁니다.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라고 하는 것은 창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잖아요. 이제 편집 소설로 치자면 편집자적인 논평과 관련된 겁니다. 집행이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 더듬어 나가다가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대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에가 풍 빠져노니 풍 의성어 쓰였고요. 더듬더듬은 의태어입니다. 아이고 도화동 심학교 중네. 그 다음부터 표현을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이리 할지.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니겠니?
근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우습게 되어 있죠. 웃기게. 아이고 잘 죽는다 뭐 이런 표현만 해도 상당히 여기는 해학적입니다. 해학적. 근데 3번에 A가 보기에 B의 해학적이라 그랬는데 아니죠. 보기가 해학적이죠. A는 되게 단순해요. 해학적인 게 없어. A 한번 볼래요? 지팡 먹되 찾아 짚고 살인 밖을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치듯 떨어지니 얼굴엔 흙빛이요 의복엔 얼음이라 뒤뚱거리다 도로 빠지며 나오자 미끄러져 할 일 없이 죽게 돼요. 아무 소리친들 전문고 행력금이 뉘라서 건져주리. 뉘라서 건져주리는 요거 이제 편집자적인 논평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서리법 있죠. 서리법 형태로 딱 등장하는 건 다 편집된 논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특별히 더 우스꽝스럽다라고 볼 만한 요소가 없어요. 여기서는 장황하게 그 장면을 늘어뜨림으로써 해학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예요. 네. 자, 6번을 선택한 친구가 많았는데 모두 신봉사가 처한 상황에서는 서술자의 생각. 이게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인 논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 그러면 아까 여기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라고 하는 게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였고 A에서는 어디? 뉘라서 건져주리 또는 여기 부처님은 곳곳마다 있는 법인지라 이거 서술자가 자기 생각 적어놓은 거잖아요. 둘 다 있다. 1번을 선택한 친구 A는 보기와 달리 대꾸를 활용하여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1번 선택한 보기에도 대꾸 쓰였는데 요것 때문에 아마 1 선택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보기나 A나 둘 다 대꾸는 쓰였어요. 그러나 신봉사의 외양 묘사하는 것은 A에서만 대꾸 활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봉사의 외양,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물에 빠져서 나오자는 행동을 묘사한 건 있으나 외모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네. 보기가 의태어 빈번히 사용하여 그랬는데 이 빈번하다는 것은 3회 이상이면 무조건 빈번인데 2회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1회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이해는 출제자가 출제할 때 2회 정도는 빈번 이렇게 말을 안 넣어요. 그냥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렇게만 넣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이 더듬, 절이 더듬, 더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태어 썼습니다. 빈번하게 썼습니다.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 가봅시다. 야, 한 30분 만에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잘 아는 이인국 박사 껍빗단이네요. 껍빗단이 이제 러시안 말이죠. 캡틴이라고 하는 거고요. 리, 요거 이제 이인국 박사의 이를 얘기할 겁니다. 캡틴 리, 대장 이, 뭐 이건데 껍빗단 리 하면 캡틴 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만은 얘가 상당히 기회주의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뭔가 대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이 둘이 좀 제목이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 명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보통 현대 소설에서 사람을 칭하는 게 제목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의 인물형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걸 제시하면서 주제가 제시되죠. 이윤국 박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해 줄 텐데 이윤국 박사는 그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에요. 역사의식 이런 거 없어요. 일제 시대가 되자 그 일본말 열심히 배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국어 상용에 가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그럼 우리말은 뭐라 그랬어 그때? 조선어라 그랬어요. 슬프게도 국어 상용어에 가라는 얘기는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밖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잠꼬대까지 막 일본어를 할 정도로 이런 현파를 받습니다. 현파. 일제강점기 때 이거 하나 집에 딱 걸어놓으면 여기 이 집은 일제한테 인정받는 집이야. 철저하게 황국신민된 그런 집이야. 뭐 이런 거였겠죠. 친일파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고객은 외정 시대하면 이게 일제 강점기 때고요. 현재는 현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과거가 되겠군요. 현재는 재벌 속셈. 주로 상류계층과만 그렇죠. 상류계층을 주로 고객으로 삼습니다. 이게 여기는 없지만 거기 나와 이중 진단을 해요. 이중 처방 이중 진단. 만약에 부자가 오잖아요. 감기야. 그럼 감기 증세인데 이게 좀 심각하네요.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어요. 엑스레이, MRA 그때는 MRA가 없었나요? 돈 들어갈 검사 다 하고 입원하셔야겠는데 이러는데 만약에 감기가 아니라 정말 폐병이고 한 빈민이 왔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아니고요. 감기인데 약 드시고 그러고 쉬세요. 내보내요. 치료해봐야 돈 안 나오니까. 이런 인간이었어요. 예. 여기는 이제 현재에서 이윤국 박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짧게 압축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뭔가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과정, 소련군 점령하에 일제시대, 그다음에 소련군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그리고 그 위에 미군 부대 이런 시간 흐름 속에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살아온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면 그 속에서 강모와 스멜이 발음도 안 되네요.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라는 얘기는 졸업했다는 얘기죠. 졸업하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사회로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감회했으니까 뭔가 드디어 학생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중략하고 소련군이 오나 봐요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아까 누구였냐면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 약속이 있었거든. 여기 봐봐. 일제시대, 소련군, 6.25, 38선, 미군 비대 등등 봐서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건 현재보다 언제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간 거야. 역전적이죠. 시간이 역전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라는 말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대화 빈번하게 없었고요. 인물 간 대결이 없었고 이인국 박사 한 사람만 나왔었어요. 감각적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같은 그런 감각적인 표현법이 반복적으로 X고요. 현학적 그랬는데 요 현학이란 말은 알아두자. 학문이나 학식을 뽐내는 태도. 그걸 현학적이라고 해요. 근데 딱히 여기 현학적 표현 같은 건 없었습니다. 14번은 쉬웠고요. 15번은 다 잘 풀었고요. 16번만 여러분들이 이제 8번 신사복이 좀 애매했었는데 좀 아까 읽은 것처럼 교복 벗고 입은 게 신사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서 사회생활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희망과 기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표현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1번 왕진 가방은 말이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인 것까진 맞아. 근데 유랑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없어. 이 사람은 그때 견뎌내면서 거기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17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다.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니까 5번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게 고진감래고요. 사생결단은 죽느냐 사느냐 뭔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맥수지타는 많이 봤던 거죠. 은나라 궁궐터에 와서 나라가 망한 거를 탄식했다. 궁궐은 사라지고 보리밭만 빼어나게 자랐다라고 해서 그걸 탄식한 거. 나라 망한 탄식이 맥수지탄이에요. 안과 밖으로 우환이 많은 거. 이게 내우예언이고요. 자, 17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소설은 여러분들이 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풀어나가는데 길어서
독해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서로 지문이 있을 때 크게 둘로 나눠봐서 여기서의 사건, 여기서 사건 이렇게도 해봐라. 한 방에 해결되면 그냥 한 방에 가면 됩니다. 항상 사건 전개 양상, 이야기의 흐름, 서사적인 전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을 늘 정리하면서 간다. 알겠죠? 네. 자, 2분기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내신 대비 열심히 잘 하시고 3분기 개강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1강 시작 전에 교재는 학원에 와서 먼저 수령해 가셔야 그 과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분기 때는 비문학과 현대시를 중심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